우리가 이제 복숭아 과원을 조성할 때 어떤 땅이 좋을까 하면 가장 좋은 그 사양토예요. 모래와 점토가 적당히 있는 거, 적당히라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복숭아 나무의 가장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표시해놨잖아요. pH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토양 검증 해보셨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경작하는 작목에 맞는 pH가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블루베리는 pH 5 이하여야 돼요. pH 5 이하. 만약에 걔네들이 pH 뭐 7, 8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겠다. 6.5, 7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문제돼요. 블루베리는 5 이하로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거고, 우리 복숭아는 5에서 6 정도. 모든 작목이 대부분 7보다 조금 낮게, 블루베리 pH보다는 조금 높게, 그 언저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pH의 그 적용 범위가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숭아 나무는 가뭄 때문에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요. 근데 물을 많이 줘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복숭아 나무는 이 물을 좋아하는 것보다 땅 속에 있는 공기층을, 뿌리가 공기층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저희들 뭐 옥천 같은 경우는 복숭아 밭은 이 평지밭에는 없었어요. 대부분 다 이 평지밭 같은 경우도 보면 밭두리라든지 논두리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대부분 다 경사지에 넣었어요. 경사지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중간 다 묻고요. 배수 수치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지 가능해요. 그러면 복숭아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좋을까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 좋을까요? 네,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 좋아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복숭아 뿌리예요. 이거는 사실 복숭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복숭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과수 모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감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그 아주 큰 나무들 있잖아요. 큰 나무들 뿌리 혹시 개보신 분 계신가요? 걔네들 보면 있잖아요. 찌끈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으로 쭉 내려가는 굵은 뿌리. 근데 여기 수직으로 쭉 내려가는 굵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찌끈이 아니라 이게 잔뿌리가 막 얽혀 있는 것처럼 층을 이루고 있죠, 그죠?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층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무리 두꺼워도 50cm가 안 넘어요. 한 40cm 이쪽 저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에서 50 정도. 결국은 뭔가면 뿌리가 분포하고 있는 깊이, 뿌리가 뻗어 있는 넓이,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넓거나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배하는 과수의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사과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그러면 복숭아 입장에서 보면 깊지 않으니까, 아까 그 말을 했잖아요. 복숭아는 수분보다는 공기층을 더 좋아하니까.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드시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유리한데, 다만 아까 우리 봤던 극한 강우잖아요. 극한 강우 것처럼 비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이 오게 되면 그 물이 다 한꺼번에 못 빠지잖아요. 그래서 명금원수, 건물이 빠지는 어떤 그런 시설이 완벽한 지역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대부분 보면 평지에 과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좀 길어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5시간 그렇게 물에 잠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잎이 전부 다 돌아가요. 시들시들해져요. 요게 이제 토신이에요. 요거는 탐침보 가지고 쭉 들어가니까 저 정도까지 들어갔고요. 저거는 안 들어갔어요, 그죠? 복숭아 입장에서는, 그죠? 안 들어가는 땅, 우리가 이제 굳이 안 들어가는 땅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코 안 들어가는 땅도 불리한 건 아니다. 복숭아 뿌리 환경을 놓고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 밭보다는 공기층이 좀 더 있다는 말이에요. 자갈이나 돌은 더 있지만, 그래서 이 신토를 이렇게 약간 복토를 해가지고 두둑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토심이 깊지 않은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게 토심이 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극한 강우에서 비가 장시간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네들은 어때요? 물이 속까지 들어가잖아요. 속까지 물이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 건물이 째깍째깍 빠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물이 정체해 있는 시간은 또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복숭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포도도 그렇고요. 지금 사과도 그렇고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과수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왜냐하면 뿌리 자체가 직근이 없이 전부 다 청근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더구나 우리가 이제 청근화를 유인하는 어떤 그런 농작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대비나 비료 줄 때 어떻게 주세요? 땅을 파고주세요. 고추 하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밭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로타리를 딱 치니까 상관없는데 이 과수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땅을 파고줄 수가 없어요. 표토에 인위적으로 풀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초생재배라고 하는데 이 초생재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병해충, 첫째는 병해충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표토의 그 유실이라든지 표토의 온도 상승 이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을 키우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땅을 파고 우리가 안 주다 보니까 위에만 이렇게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양분이 위에 가 있으니까 어때? 뿌리가? 자꾸 더 청분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우리 실제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는 뭔가 하면요.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지금 대비를 줬잖아요. 이 가축은 대비를 줄 거예요. 대비를 줄 건데 딱 봐도 부수가 안 된 거 같잖아요. 그죠? 막 덩어리지고 이게 부수가 안 된 거 맞아요. 이런 게 밭에 들어가게 되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시용하는 위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무가 있을 때 그 노란선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안쪽은 제외하고 바깥쪽은 저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주는 게 좋겠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뿌리가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수관. 일반적으로 이제 수관이라면 가지가 뻗어 있는 위치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수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0cm 안쪽. 그러니까 거의 한 이 정도까지는 될걸요? 이 정도까지 뿌리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10일이나 대비를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주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땅을 파고주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까 우리 뿌리 보니까 층도 얕지만 분포가 그렇게 크게 분포가 안 돼 있잖아요. 넓게 안 가 있어요. 물론 이까지 뿌리는 와 있긴 있어요. 와 있긴 있는데 주요 유효 뿌리는 요범이 내에 있고 이 바깥쪽에는 실제로 없다. 이따가도 또 볼 텐데 이것 또한 우리가 조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이시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수관 끝부분에서 조금 들어온 요 지점에 이렇게 쭉 하는 게 열 단위로 이렇게 10일 하셨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지만 아까 모습 나무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하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 뿌리 분포 모습을 봤을 때는 가장 좋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땅을 파고주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땅을 파고주는 거. 요게 복숭아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무성하게 잘 자랐죠. 복숭아 열매는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서
이렇게 신초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거하고 열매가 성장하는 게 서로 경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영양 쟁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잎이 많으면 광합성을 그만큼 많이 해서 열매로 그만큼 많이 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신초가 이렇게 이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좀 연한 녹색을 띠고 약간 노란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애들인데, 계속 성장하는 애들은 광합성을 해서 얻은 에너지를 거기에 다 집중을 하지 열매한테 안 줘요. 근데 이 끝이 좀 짙은 색, 이렇게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성장이 멎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 6월 하순 정도쯤 되면 복숭아만이 아니에요. 사과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재배하는 모든 과수들은 성장이 멎는 게 좋아요. 그렇게 멎으면 어떠냐면 거기서 생산되는 잎에서 생산하는 광합성 에너지를 열매로 줘요. 열매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잘려져 나가는 모습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들 같으면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 정도로 저렇게 한꺼번에 잘려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렇게 한꺼번에 잘려나가면 나무가 받는 스트레스가 발도 못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저런 걸 도장지라고 그러거든요. 나무 하나에 막 몇 가지가 막 발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장지라고 하는데, 저런 도장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거를 한꺼번에 전부 다 저렇게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거는 사전에 미리 조금씩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은 하여간 이 지상부의 신초 성장하는 게 성장해서 광합성을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 어떤 그런 게 많을 것 같지만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그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여기는 과원에 지금 나무가 어린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관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봄철에 너무 가물다 보니까 지난 5월달 6월 초까지 좀 가물었잖아요, 그죠? 그 시기에 가물다 보니까 저기다 물을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 물주머니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보면 성장하는 모습, 요 가지들, 요런 가지들 있잖아요. 요런 가지들이 보면 도장지는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가지에 막 겹가지가 막 나오는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로 쭉 뻗은 가지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긴 장가지라고 해요. 복숭아에서는 긴 결과지, 장가지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이게 만약에 조선종 같으면 저기다가도 착과시켜요. 착과시키는데,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장가지에다가 긴 가지에다 착과시키면 안 돼요. 적어도 8월 중하순 이후에 생산되는 복숭아는 만약에 저기다 착과시키잖아요. 그러면 낙과가 돼요. 쟤네들 굵어져 버려요. 저 가지가 저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굵어져 버려요. 굵어지면서 물리적으로 이 굵어지니까 복숭아는 그 열매 꼭지가 짧거든요. 그래서 왜 복숭아 이렇게 사보시면 열매 꼭지 있는데 그 부분이 가지가 이렇게 묵직한 그런 모습 좀 보이실걸요?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걔는 낙과돼요. 조금만 더 열매가 굵어지면 걔는 낙과돼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조선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수확할 애들 있잖아요. 성장하는 시기 자체가 그만큼 길지 않다 보니까 도리어 저런 장가지에다가 긴 가지에다가 착화시키면 얘네들이 결과지가 굵어지려고 하고 무성하게 자라려고 하는 그런 성질도 있지만 열매를 키우는 에너지도 조금 나가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생종은 좀 장가지에다 이렇게 착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장가지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전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가물량이 충분하다 보니까 땅에 있는 양분을 얘가 가지껏 흡수를 한 거예요. 가지껏.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 물주머니 안 해도 됐죠. 근데 우리가 이걸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상은 참 어렵다. 앞을 내다보기에 참 어려운데 이게 우리 농업의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마트 농업의 그 가장 큰 그 목표 내지는 목적은 지속 가능성 확보예요.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농작업을 이제 안내하고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스마트 농업인 거예요. 요거 참 아까 거하고는 좀 다르죠. 요 결과지 모습하고 요것도 결과지거든요. 좀 길잖아요, 그죠? 긴데 이건 아까 거는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두고 봄에 물주머니 줘가지고 물 주고 그 다음에 장마 기간 동안 비 맞추고 그 후에 비 자주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 건데 얘는 어쨌든 하면 여기 보면 요거 잘린 거 보이세요? 요걸 우리 적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적심. 이파리가 한 7장, 8장 이렇게 나왔을 때 한 4장 내지 3장 정도 남기고 요걸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르면 그 아래쪽에서 눈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세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길어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짧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단풍이 드는 시점 같으면 딱 맞다고 보여져요.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좀 단풍 드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좀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신초를 이렇게 자르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적심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적심하는 시기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는 적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다시 순이 올라오잖아요. 그 순이 올라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시기가. 그게 7월 10일까지 나온 애들은 그 다음 해에 결과지를 쓸 수 있어요. 결과지.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애들은 결과지를 못 써요. 그럼 결국은 이 신초 나무 키우는 농사만 지은 거예요. 열매 키우는 농사를 미리 대비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길게 이렇게 있는 거 자르고 싶어도 안 자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요 모습이 뭔가면 우리 과원의 영향이 너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요거까지. 여기서 저기까지. 중간에 잎이 하나도 없죠. 요게 2차 성장한 거예요. 2차 성장 가지라고 해가지고 경획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획기 후반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한 10일, 15일 요 정도 사이에는 한번 멎어야 돼요. 저기 성장이 멎어요. 근데 지금 얘는 이제 멎는 모습을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 이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기상이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과학에는 영향이 충분한 그런 상태고 2차로 성장한 거예요. 2차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렇게 2차로 성장한 애들은 아까 제가 7월 10일 이후에 성장하는 가지는 결과적으로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짓은 뭔가 하면 거기에 꽃 형성이 잘 안 돼요. 지금 저기도 보시면 2차 성장하는 가지에 꽃 저거 하나 보이시죠? 네. 꽃 하나 있는 모습. 잎눈도 없어요. 잎눈도. 네, 이런 모습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 과원에 영향이 너무 많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에서는 2차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원의 영양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과원 영양관리에 좀 신경 쓰십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모습은 좀 달라요. 여기 1차 성장 한 애들이거든요. 여기서까지가 여기에 있는 꽃눈이 다 있었어요. 과거에는 있는 꽃눈이 있어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1차 성장까지 여기에는 잎이 다 있어요. 그죠? 있는 꽃눈이 있어요. 있는 꽃눈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없어졌을까요? 원래의 특성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온도 편차. 온도 편차. 이 온도 편차의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작년 12월 달 혹시 기억나세요? 복숭아 가온에서 복숭아 가온만 아니라 사과 가온도 마찬가지고 뭐 포도 가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과거에 단풍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단풍이 들어야 저장량은 충분히 축적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풍이 든 부채가. 근데 단풍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12월 초까지 온도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월동할 때야 아니야를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 그래서 새파란 잎 전부 다 된소리 맞고 전부 다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월동 태세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월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평년보다도 그렇게 많이 추운 그런 날은 아니었는데 재작년이나 그 전해나 전전해에 비해서는 조금 온도가 낮은 그런 기상을 보였는데 거기에도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도 못 견뎌가지고 원래는 잎이 하나도 없는 저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많이 보였어요. 우리 과학은 영향이 너무 많다. 우리 과학의 영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과학의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이거는 우리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숭아 결과지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짧은 가지예요. 짧은 가지인데 잇눈이 하나도 없어요. 복숭아는 잇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데 잇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왜 이럴까요? 왜? 복숭아가 복숭아의 성질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성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본연의 어떤 모습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 요거는 계속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작년 12월달 기상 때문이다. 뭐 월동 기간 동안에 뭐 문제다. 뭐 개화기 이후에 개화도 늦어지고 뭐 기상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할 대책이 없는 거고 그나마 이런 그런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열매들이 이렇게까지 있을 때 여기에 잇눈이 전혀 잇눈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지였으면 이걸 그대로 이거 뒀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처럼. 여기 열매 보이세요? 만약에 이런 저거에서 지금 여기 하나 열매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열매 있는 거예요. 요런 심정이면 여기 하나만 꽃눈 이거 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둬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봉지를 싸게 했잖아요. 요 마음 이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도 잇눈이 한두 개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잇눈하고 이 열매하고의 경합에서 잇눈이 져버린 거예요. 월등하게 열매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런 열매를 조금 털어냈더라면, 미리 좀 땄더라면, 그러니까 저 정도 열매가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꽃봉오리 단계에 있을 때 있잖아요. 꽃봉오리 단계일 때 좀 땄더라면, 아니면 그 위에라도 꽃 단계에서라도 한 서너 개 땄더라면, 나머지 티실하게 남아있었던 그 잇눈이 조금은 세력을 가지고 성장하죠.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복숭아 등 과수 재배하시는 농가들의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잎이 성장한 것을 영양생장이라고 그러고요. 열매가 성장한 것을 생식생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바란스를 맞추는 거. 요거 바란스를 어떻게 맞춰가느냐. 요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쉽죠.